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터 프로그램 시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컨트롤 중에 모터 프로그램 시어리입니다. 이 모터 프로그램 시어리는 우리가 고양이가 이렇게 걸을 때 빨간색으로 고양이가 우리가 걸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센소리의 인풋이 없이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 프로그램 시어리를 다시 이야기해봐라 하면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는 어떠한 움직임의 패턴이 고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에 고정되어 있다. 이게 요즘에 많이는 스파이널 코드에 저장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조금 단순화된 움직임을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을 생성해내는 어떠한 규칙, 패턴이죠. 이것이 저장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움직임에 있어서 내가 이 움직임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이 고위 중추에서 명령을 무조건 내리는 것보다는 하위 중추에서 어떠한 움직임에 대한 패턴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는 근육을 선택하고, 그렇죠? 근육을 선택하고 이 특별한 움직임에 대해서 근육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육을 선택하고 또한 근육의 움직임을 순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움직임을 선택을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temporal passing of activating을 하죠. 이건 시간적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피아노를 칠 때 어떤 손가락으로 칠 것인지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손가락의 위치도 봐야 되지만 이것이 적응을 하고 학습이 진 다음에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마치 입력돼서 그냥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 명령이 특정하게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 모터 프로그램의 리미테이션도 있습니다.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로 혼자서만 이렇게 모든 움직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움직임이 굉장히 단순화된다는 것이겠죠. 굉장히 단순화되고 그리고 초기 이 상태가 이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는 초기 상태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의 초기의 위치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게 나오고 근육의 피로도 환경에 따라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할 때 다른 명령을 주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같은 명령을 주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 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좀 단순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모터 프로그램을 설명할 땐 우리가
A 그림은 오른손으로 적은 글이고 B 그림은 그렇죠. 오른쪽 위스트로 그린 그림입니다. C 그림은 레프트 핸드로 그린 그림이고 D 그림은 입으로 그린 그림이고 D 그림 이 그림은 그렇죠. 이 그림은 오른쪽 발로 적은 글입니다. 뭐 조금 표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그 글씨의 형태가 다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한 비슷하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운동 표현은 특정 효과기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으면 이것이 아웃풋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을 만들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정 과제를 위한 규칙을 패턴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뇌에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는 움직임을 실행을 하고 있고 파레토 옥시피탈 템포랄은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고 세레벨룸은 자세와 적응이 되어 있고 미드브레인은 시작에 그렇죠. 시작과 관계가 있더라. 여기에서는 또한 베이잘 강글리아와 도파민의 연결이 되어져 있죠.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트렁크와 림의 하위 로모터 뉴런을 지배해서 걸음의 스태핑의 전략을 쓰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행을 할 때는 이 M1 그렇죠. M1에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굉장히 많은 뉴런의 액티베이팅을 보이고 있더라. 따라서 M1의 콜텍스에서 EMG의 굉장히 많은 다리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M1에서 이 걸음의 숙련된 걸음은 이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많이 관련이 되고 있더라. 따라서 우리가 걸음을 우리가 COG 그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트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조금 표현이 비약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M1 브레인이죠. 세레브럴 콜텍스의 M1에서 더 많은 액티베이팅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또한 임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고 본다면은 이 임상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한 이러한 리미테이션이 있더라도 임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상위 프로그램이 손상을 당했으면 움직임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고 또한 다시 리러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위 프로그램이 손상을 당했다면 반드시 다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 프로그램이 모터 프로그램의 레벨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움직임에 대한 모터 프로그램의 레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고, 그 움직임에 맞는 레벨을 찾아서 치료에 응용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레벨별로 모터 프로그램이 각각이 짜져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시스템 이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이론은 시스템 이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움직임에 있어서의 자유도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움직임은 많은 그렇죠? 한두 개의 시스템으로 한두 개의 구조로 작용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움직임으로 작용하고 있더라. 또한 이 널브 시스템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파이널 코드에서 CPG를 한다거나 혹은 하이라티칼에서 수직 계층형으로 어, 설명을 그러니까 조절을 한다거나 이러한 신경계 조절이 전부는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계의 조절은 이해를 하고 있으나 그렇죠? 이해를 해야 하지만 폴스 근육의 힘과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 그렇죠? 다른 특징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 시스템 이론은 바디의 메카니컬한 시스템을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적과 외적인 그러한 내적에 있어서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의존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움직임을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되고 또한 외적인 그래비티라든지 트레드밀의 스피드, 폴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따라서 이 시스템 이론은 우리가 하이라티칼한 그런 수직적 계층형의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다른 근육과의 관계도 가지고 우리가 협조적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시스템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근육과 신경계의 여러 가지 협조의 상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 바디의 메카니컬한 시스템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시스템 이론은 BOS나 베이스 오브 스포트와 COG 센트럴 오브 그래비티의 메카니컬한 이 시스템도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티시페이토리 스트레이지 선행적 전략을 통해서 자세 조절을 할 때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꺼지게 되네요. 시스템 이론이죠. 시스템 이론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이 앵클 스트레이지인 경우에는 디지털에서 프록시말로 근육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에서 프록시말 쪽으로 이 균형을 잡아 나가는 스트레이지입니다. 따라서 가스트로크네미우스와 솔레우스를 통해 햄스트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앞쪽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죠.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플랫폼이 뒤쪽으로 확 잡아당기면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작용을 하고 플랫폼이 앞쪽으로 확 잡아당겼을 때는 앞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앞에 있는 근육이 작동하는 겁니다. 힙 스트레이지는 프록시말에서 디지털 쪽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플랫폼을 뒤쪽으로 이렇게 확 잡아당기면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프록시말은 앞쪽에 근육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이 반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앵클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쪽 근육이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같은 쪽 근육이 작동을 하는 것이 앵클 스트레이지고 힙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는 균형을 무너뜨리는 반대쪽 근육이 작동을 하는 것이 이 힙 스트레이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힙 스트레이지가 좀 더 프록시말 쪽에서 균형을 잡는 데는 좀 더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자꾸 자 또한 body of mass인 경우에도 우리가 딱딱한 폼, 딱딱한 데 서 있을 때는 딱딱한 데 있을 때는 앵클로 균형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앵클로 좀 더 많이 잡고 있다가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표면에 있으면 힙으로 좀 더 힙 스트레이지를 조금 더 많이 쓰더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 조절은 태스크 과제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스탠딩을 했을 때 안테리어 델토이드가 수축하기 90m 세크 전에 이 몸통과 하지의 자세 조절 근육들이 먼저 수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과제이냐에 따라서 근육의 수축은 다르다. 근데 컵을 잡는 것을 슈파인 포지션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하지 근육은 수축하지가 않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세 조절은 어떠한 과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앉아서 한다고 해서 똑같은 과제를 한다고 해서 서서 하는 그러한 훈련과 똑같은 근육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또한 여기에서 누운 자세에서 상지 태스크 훈련을 한다고 해서 시팅과 스탠딩에서 그 과제, 그 태스크 혹은 팔 뻗기를 누워서 한다. 혹은 누워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스탠딩에서 엉덩이 근육이 똑같이 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과제에 맞게 그 움직임과 그렇죠? 그 우리의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과 근육의 활성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보행이 잘 되지 않는 환자인 경우에는 그렇죠? 누워서 혹은 앉아서 보행 연습을 시킨다고 해서 보행을 잘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보행이 잘 되지 않는 환자는 보행을 통해서 그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훈련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 조절은 환경적인 지금 시스템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또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스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근육이 또한 달라지고 어떠한 안정성, 그렇죠? 안정성에 따라서 근육은 다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포지셔닝에 있어서는 누워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을 때 좀 더 활성화되고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을 때 좀 더 활성화되더라. 또한 unstable spot가 surface 그러니까 조금 불안정한 surface가 있을 때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목표가 좀 더 멀리 있을 때 좀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도 펠비스의 움직임을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 어떠한 펠비스의 움직임에 있어서 펠비스의 포지션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 위에 하위 트렁크와 로 트렁크와 어퍼 트렁크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풀 컴펜세이션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어졌을 때 로우 트렁크는 같은 방향으로 되고 어퍼 트렁크가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균형을 잡는 방법이 또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퍼 트렁크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로우 트렁크가 같은 방향으로 하고 어퍼 트렁크가 같은 방향으로, 어, 이게 같은 방향이고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가 부분적인 보상작용을 하고 있더라. 어퍼가 보상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퍼 트렁크인 경우에 어퍼가 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로우 트렁크가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어퍼가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잡는 것을 우리가 어퍼 트렁크의 컴펜세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또한 반대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어퍼는 같은 방향이지만 로우 트렁크가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컴펜세이션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로우 트렁크의 컴펜세이션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적인 함축을, 임상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를 찾아본다면은 이 메카니컬한 시스템, 우리가 신경계로만 이 움직임의 조절을, 운동 조절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더라. 따라서 메카니컬 시스템, BOS와 그렇죠, COG와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한 근육의 움직임, 또한 과제가 어떠한 과제이냐에 따라서 또한 움직임은 달라지더라. 또한 자세의 포지션에 따라서 자세의 포지션, 그렇죠? 시팅이냐, 슈파인이냐, 그렇죠? 스탠딩이냐에 따라서도 이러한 근육의 움직임의 조절은 달라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스쿨라 스켈레탈 시스템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중추신경계 뉴럴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운동 조절에 관여를 하고 있더라.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지 된다. 다양한 시스템이 우리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필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액션 다음은 이 다이나믹 액션 시어리입니다. 이 다이나믹 액션 시어리는 스스로가 그렇죠. 우리 내재적으로 셀프적으로 움직임을 판단하고 생성해낸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각각의 파트에서 서로 인터액션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은 발목에서 움직임이 생성이 되면 그 위에 니 조인트에 움직임이 전이가 되고, 니 조인트에 의해서 힙 조인트에 의해서 펠빅의 움직임과 로우 트렁크, 어퍼 트렁크로 이렇게 각각의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이나믹 액션 시오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다이나믹 액션 시오리는 이러한 무브먼트 움직임은 각각에 대한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그렇죠? 그 각각의 부분들이 인터액션 상호 작용을 해서 서로 움직임을 생성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구조의 명령 체계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각각의 구성 요소가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서 움직임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서로 간에 어떠한 인터액션과 인터라액션을 서로 상호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 분절이 움직이게 되면 한 분절이 움직이면 다른 분절도 따라서 각각의 이런 영향을 끼쳐서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부 시스템들이나 요소로부터 상호작용, 이 말이 중요하겠죠. 상호작용으로 다른 분절들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다이나믹 액션 시어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이나믹 액션 시어리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걷기에서 속보에서 질주의 행동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개의 속도가 빨라져서 이 근육들의 움직임이 각각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다 다르게 미치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기의 움직임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 근육들은 또한 다른 근육을 쓰게 되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은 우리가 신경계에 대한 움직임의 조절, 모터 컨트롤, 운동 조절의 신경계에 대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리미테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임상적인 우리가 효용, 임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과정도 우리가 이렇게 트레드밀을 썼을 때 각각의 분절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쳐서 보행이라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탄생이 된다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임상적인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부분적인 이 앵클을 조절함에 의해서 전체적인 신체를 움직임을 완성해 나간다. 또한 이러한 기능적인 과제를 경험시키는 것도 역시 우리가 부분적 요소들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는 펑셔널 태스크를 우리가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임상적 효용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반응해서 CPG한 움직임을 조금 우리가 로코모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교차 평균 발사가 보행에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위드 드롤 리플렉스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침을 밟았을 때 무릎이 굽혀져서 위도 드롤 리플렉스가 일어나고 반대쪽에 익스텐서 그렇죠 반대 익스텐서 위도 드롤 리플렉스 앤드 클로스 익스텐서 리플렉스의 형태 다리를 굽히게 되면은 반대쪽 다리는 펴지게 되더라. 이것이 위드 드롤 리플렉스 그렇죠 위드 드롤 리플렉스 앤드 클로스 익스텐서 리플렉스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굽힘, 회피 반사가 되는 것이고 한쪽 다리는 평금을 활성화하고 반대쪽 다리는 굽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쪽 다리로 서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처음에 보행을 보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을 보여주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위드드롤 리플렉스 앤드 클로스 익스텐서 리플렉스는 반사 이론, 그렇죠? 위드드롤 리플렉스니까 반사 이론과 여기에서 바로 움직임이 이렇게 한쪽 다리가 쓰고 또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보행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파이널 코드에는 일정한 이러한 패턴이 존재하더라. 이걸 우리가 CPG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러한 교차 평금 반사를 모터 컨트롤로 설명을 한다면은 리플렉스 시오리와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러한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트, 그렇죠? 어떠한 패턴이 저장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트는 수직 계층형 이론에서 반사 움직임만을 일으키는 하위 중추 척수가 실제로는 아주 조화롭고 복잡한 운동 패턴을 요구하는 보행을 하고 있더라. 그게 이제 CPG가 되겠죠. 또한 이러한 하위, 이것은 리플렉스 시오리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다이나믹 액션 시오리로도 이것이 설명이 가능한 이러한 실험이 되겠죠.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의 신경학적 연결을 본다면은 보행의 신경학적 연결에서 우리가 이 베이자 강글리아를 통해서 세레브럴 콜텍스로 움직임의 순서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적인 근육의 긴장도 자체를 조절을 하고 있고 움직임에 필요한 순서를 제공하고 있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림빅 시스템을 통해서 이 림빅 시스템은 자율신경계와 하이포살라무스와 연결이 되어서 호르몬 분비에 연결이 되어 있죠.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자동적인 조절을 또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레벨룸, 이 소뇌를 통해서 여기서 자동적인 조절을 하고 있고 또한 움직임의 오류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보행은 대뇌를 모든 움직임이 마찬가지가 되겠죠. 대뇌를 중심으로 그렇죠. 소뇌의 움직임과 소뇌의 명령과 바닥핵의 이러한 움직임의 정보를 통틀어서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 여기에 이제 둘레계, 그렇죠? 림빅의 자율신경계 조절도 하나를 생각을 하면 움직임이 완성이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했던 이야기이시겠죠. 스키프란 움직임은 M1에서 실시를 하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또 다시 설명해야 되는 게 이제 바디 웨이트 스포트 트레이드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이나믹 액션 시오리라든지 시스템 이론이라든지 그렇죠? 시스템 이론이라든지 리플렉스 시오리라든지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 등을 이용해서 이쪽 중추신경계가 그렇죠? CVA가 환자분들이 이쪽에서 명령하는 대뇌 거칠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의 보행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한쪽 발을 들었을 때 그렇죠. 한쪽 발을 들었을 때 반대쪽 다리가 이렇게 펴지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렇죠.
신정경과 기계적 수용기로부터 고유 수용성 감각이 입력이 되고 실제 지면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패턴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이러한 우리가 프로폴리오 리플렉스가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러한 체중 부하가 입력이 되고 있죠. 이러한 또 체중 부하의 입력을 하게 되면 체중 부하, 그렇죠? 체중이 부하되는 이러한 입력이 되어야지만 또한 뭐도 일어나더라? 예, 유각기, 그렇죠? 유각기가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마치 스위치처럼 체중이 입력이 돼야지만 클로스 익스텐스 리플렉스 교차 평근이, 그렇죠? 체중이 입력이 되고 반대발이는 들어지고 그 들어진 발이 체중이 입력이 요 반대발에서 반대발에서 체중이 입력이 되어야 이 발이 나머지 다른 발이 다음 발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죠? 힙플렉서가 일어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치료 시에도 이러한 체중의 입력이, 이러한 체중 지지가, 그렇죠? 체중 지지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체중 지지를 얼마큼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발이 나가고 보행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 지지를 좀 완벽하게 시켜야지만 다음 발이 잘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어펙티드 사이드로 체중 지지를 우리가 하는 연습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어펙티드 사이드의 체중 지지를 잘 해야 넌 어펙티드 사이드가 좀 더 잘 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코모터 트레인의 치료 원칙을 때문에 로코모터 보행 훈련이죠. 치료적 원칙은 다리의 체중 부하를 최대화를 시켜라. 다리의 unaffected side와 여기에 체중 부하 non-affected side의 maximal weight bearing으로 한쪽 다리에 주어라. 또한 운동 과제에 따라서 감각 정보를 최적화 시켜라 라는 이야기죠. 보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스탠딩 자세에서, 그렇죠? 스탠딩 자세에서 이 감각 입력이 된다는 것이 최적화라는 것이죠. 또한 운동 역학의 최적화를 해야 되고 보상 전략을 최소화하고 회복 전략을 극대화 시키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코모터 트레인에 있어서는 체중 부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체중 부하를 할 때 처음 체중 부하를 시키게 되면은 걷지를 잘 못하겠죠. 이 체중으로 인해서 걸음이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환자의 체중으로 인해서 게이트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죠? 따라서 이 체중을 제거한 상태로 약간 약간 부분적 체중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걷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디 웨이트 트레드밀 트레이닝이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은 기립 자세를 유지하고 고관절의 신전, 체중 부하로 인해서 입각기에서 유각기로의 전이가 촉진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한 팔의 스윙 자체, 여기 있는 이러한 팔의 스윙 자체도 하지의 토크 발생을 유발하게 되더라. 따라서 원레그 포지션 자세의 유지가 보행에 있어서는 중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로코메팅 트레이닝 혹은 로딩 트레이닝, 그렇죠? 체중 지지 트레이닝, 그렇죠? 체중 지지 트레이닝은 보행 속도와도 굉장히 밀접하더라. 이렇게 체중 지지를 하는 트레이닝이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는 다음 보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훈련을 할 때 보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한다면 평상시 걷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한다면 정상 보행 속도에 가깝게 훈련할수록 더 좋은 보행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 정상 보행 속도와 좀 가깝게 하도록 이 설리반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벨로시티가 높을수록 그렇죠. 트레이닝이 좋아지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레이닝을 할 땐 BWS 바디 웨이트 스포트 시스템은 하지 EMG 활성화를 그렇죠. 경험을 시키게 되고 신전근의 활성화 타이밍을 개선시킵니다. 체중을 부분적으로 제거해줘서 환자가 스스로 걷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지지와 그리고 보행에 비슷한 경험을 그렇죠. 감각 경험을 할 수가 있죠. 또한 보행을 하면서 어, 우리가 움직임의 정상적 움직임을 경험시킴으로써 대칭적인 보행 훈련, 암 스윙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상작용을 최소화하고 속도를 늘리고 체중 지지와 도움의 정도를 감소하면서 도전적인 보행의 적응력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칭적 보행을 위해서 하지의 강제적 재사용,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CIMT죠.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학습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막을 수가 있더라. 비마지적 하지의 보상작용을 차단해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디웨이트 스포트 트레이닝은 이러한 걸음 훈련을 할 때 정확한 감각, 보행을 할 때 정확한 감각의 리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이것은 속도와 체중 지지, 도움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보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적응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훈련을 하는 모든 목적은 그렇죠. 과제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이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과제 특이적 훈련은 환자가 그렇죠. 이 정의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목표를 그렇죠. 환자가 원하는 목표 나는 보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보행입니다. 보행을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환자가 보행을 원하면 보행의 준비 단계가 슈파인 시팅이 너무 오래 하지 않고 보행을 15분이나 그 이상 구체적인 보행을 강도 높게 시간을 많이 혹은 반복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 특이적 훈련이라는 것은 환자가 팔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면 팔을 사용하는 훈련을 강도 높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치료사는 여기에 있는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과도하게 수축되는 것을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서 방지하는 큐를 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환자가 보행을 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행의 연습을 강도 높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치료사가 그렇죠. 치료사가 스포트 해준 상태에서 보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제 특이적 운동이라는 것은 과제 특이적 훈련은 비목표 지향적 운동 어떤 목표가 없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더 좋더라. 우리가 팔이 잘 안 뻗어질 때는 스카풀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팔을 뻗게 이렇게 하지만 목표가 여기는 없죠. 하지만 여기는 컵을 잡아라고 해놓고 목표를 가지고 뒤에서 스카풀라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 이 환자의 움직임의 조절에 있어서는 더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조금 그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트 엑서사이즈, 그렇죠? 매트 엑서사이즈, 그렇죠? 요게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매트 운동이, 그렇죠? 매트 운동이 이러한 매트 운동에서 학습된 기술이 보행으로 과연 전이가 될까?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매트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힙 익스텐서 머슬을 강화를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보행을 할 때 우리가 힙 익스텐서 머슬이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걸음을 걸을까? 그렇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서 있는 상태의 감각 입력이 누워 있을 때와 다른 근육들이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힙 익스텐스 머슬이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보행을 원하는 사람은 걷는 것을 통해서 걷기를 통해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것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이론입니다. 태스크 과제 특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체중 지지를 통한 이 BWSTT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경계 손상 환자들을 조기에 강력한 보행 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 시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회복 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러한 태스크 스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한번 해서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연습, 플렉시티, 그렇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된다고 했었죠. 한번 치료하고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 그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다이나믹한 그러한 치료에 너무 적응되어져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좀 많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 전통적인 물리치료에서는 기술 습득에서 반복적인 요소를 조금 많이 무시하고 있죠. 한 번 치료해서 전후 비교를 해서 좋아졌다 하면 그 치료가 굉장히 좋은 치료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한 번 치료해서 좋아졌다 하더라도 다음날 또 그대로 또 올 수도 있고 따라서 그러한 환자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무너져 있는 패턴, 그렇죠? 픽스, 액션 패턴이 이걸 또한 바꿔줘야 됩니다. 새로운 몸의 움직임에 맞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을 해야 되고 반복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사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태스크의 스페시픽한 생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이 뇌졸중 보행과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러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은 우리가 걷질 제어로와 각각의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들로 인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고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과활성화되어서 특정한 뇌졸중의 보행의 형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보행의 형태를 우리가 치료하고자 할 때는 이 보행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립을 했을 때 우리가 신전근의 역할이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들을 했었죠. 이러한 중요한 근육들을 트레이닝한 시키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우리는 근육의 긴장도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훈련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디 서포트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뇌졸중 환자의 보행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과제 특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태스크 스페시픽한, 그렇죠? 보행을 좀 더 많이 해서 보행을 하면서 적절한 감각의 입력, 그렇죠? 감각의 입력을 통해서 운동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졸중 보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뇌졸중 보행이 왜 이러한 보행으로 뇌졸중 환자들이 보행을 걷는가에 대해서 이번 단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뇌졸중의 특정한 패턴 보행을 우리는 어떻게 수정하고 치료에 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만든 브로드만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만 외워지기 싫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창가에 이어폰을 꽂고서 기는 역할을 듣곤 했지. 먼저 43번은 미각중추 4544 부록가양면 아무 말 없이 해만 가득한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판단 흐리고 난 뒤에 46구번 다친 듯이 굴에서 우리층 건네며 지뢰 46 줬다 폈지. 밤은 깊어만 가고 동기부여 단기기 역시 뻔 자꾸 까먹는 걸 아래 11은 조절 못해 화잘래 57은 무시만 하고 171819 셋은 자꾸만 쳐다만 봤다. 오늘 그냥 상급포차로 소주 한잔해 기분 업되네. 9번 계속 목표 세워 6번은 계획만 계속 세워 4번은 실행만 해 39 포차의 어여쁜 누나번호 받고 싶으면 보고 말해. 누난 40살이라 핑계대고 듣고 다시 말하라 했고 22살인 나에게 심하래 짧은 한숨을 내셨어. 나이 듣고도 난 뒤에 절대 이해를 못한 거야. 스치는 많은 생각 속에 베르니케만 떠올랐지. 밤은 깊어만 가고 얼굴 인식 37번 떠올라 부끄럽게 8번 누나를 따라가는 눈동자. 감정이 덧칠되는 게 또 382
시간통 눈오지 나긴 싫어 공부는 또 마음속에만 소주 한 잔에 기분 좋아 유독 내가 감각적인 밤 312 네, 이상입니다.